반갑습니다. 돈의 속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정말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사과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요, 2026년 3월에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솟구치는 환율이랑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라는 이런 단면적인 숫자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방어 기제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진화를 제가 완전히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조회수라는 유혹에 취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클릭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솔한 분석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셨을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한 2026년 1월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와 팩트만을 기반으로 환율과 가계부채라는 두 거대한 공포의 실체를 완전히 분해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괜찮다는 식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적 관성을 완전히 뒤흔들고 지적 해방감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팩트체크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면서 가슴 졸이는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는 1451원을 찍으면서 많은 분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죠. 수많은 경제 유튜버들은 또 말합니다. 1500원이 뚫리면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 거다. 댓글창을 보면요, 달러 사야 하나요? 집 팔고 이민 가야 하나요? 이런 절박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미스터리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국가 부도 위기가 왔었는데 왜 2026년에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로 많은 돈을 전 세계에 쌓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6일에 발표한 최신 보도자료를 한번 보세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4,28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건 세계 9위 규모고요. 전월보다 26억 달러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4천억 달러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순대외금융자산입니다. 순대외금융자산이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해외에 가진 자산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이 집계한 우리의 순대외금융자산은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산보다 무려 1조 30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이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강남 아파트를 세 채나 가진 김부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부자 씨는 2025년부터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미국 국채에 총 10억 원을 투자했죠. 그때 환율이 1,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환율이 1,45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김부자 씨는 패닉에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해외 자산 10억 원은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약 11억 2천만 원으로 확 불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율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고환율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 대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독창적인 메타포가 바로 이겁니다. 1997년의 환율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의 무게였지만 2026년 지금의 환율은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에 주입되는 고옥탄과 연료와 같습니다. 달러가 비싸질수록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 사둔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의 원화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환율이 오를수록 대한민국 전체의 부는 원화 기준으로 오히려 팽창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을 둘러싼 팩트를 제가 3단계로 분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레벨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는 큰 숫자입니다. 외환 보유액 4,280억 달러입니다. 두 번째 레벨은 그 안의 구성을 보셔야 합니다. 유가증권, 즉 국채나 회사채가 3,711억 달러로 전체의 86.7%를 차지합니다. 예금은 319억 달러로 7.5%, 특별인출권인 SDR이 159억 달러로 3.7%, 금 보유액이 48억 달러로 1.1%, 그리고 IMF 준비금이 44억 달러로 1.0%입니다. 아주 탄탄하죠? 세 번째 레벨은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맥락입니다. 1997년 12월 18일 우리의 외환 보유액은 겨우 39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는 4,280억 5천만 달러입니다. 무려 108배나 늘어난 겁니다. 일본이랑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일본 외환 보유액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로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지만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론자들이 즐겨 쓰는 단기회체 비율이라는 데이터도 다시 팩트체크를 해보죠. 1997년에는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외환보유액의 6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비율은 30% 미만에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1달러도 못 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현금의 딱 3분의 1만 써도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전한 것 넘어서 압도적인 방어벽을 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그건 우리 경제가 망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더 영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부터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미국과 유럽의 핵심 자산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율은 오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달러들은 매달 엄청난 배당금과 이자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고환율은 그 수익금의 가치를 더 키워주는 일종의 환차익 보너스인 셈입니다. 질문 하나. 그래도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뉴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세요.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채나 회사채로 들어오는 장기 자금은 2025년 들어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주요 G7 국가들보다 재정 건전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이죠. 질문 2. 그럼 일반 국민인 저는 달러를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달러 자산 분산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십시오. 전문가들은 보통 개인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해외 자산에 분산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무리하게 달러를 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지금부터예요. OECD가 2025년 1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세요. 한국의 2026년 예상 성장률은 2.1%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은 1.7%, 일본은 0.9%, 유로존은 1.2%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이 2.9%인데 우리나라는 2.1%로 아주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소비 쿠폰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실질 임금 상승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 환율 수치라는 껍데기만 보고 나라 망한다고 떠드는 건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건강 상태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건 환율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의 지급 능력과 자산 구조입니다. 이제 환율 공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관점을 글로벌 자산가의 관점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자, 환율이라는 외부의 파도가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다면요. 이제 우리 내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죠. 가계부채라는 두 번째 거짓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천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총량은 숫자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언젠가 터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집도 대출이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두 번째 반전의 결론은 이겁니다. 가계부채 2천조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화약고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스마트댐의 수압 조절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박서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서민 씨는 2023년에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변동금리로 연 4.5%였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2024년에는 5.5%까지 치솟았고 박서민 씨는 매달 원리금 110만 원을 갚느라 정말 허리가 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은행이 박서민 씨에게 고정금리 전환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고정금리 5.2%로 갈아탔고 이제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박서민 씨는 매달 똑같은 금액만 갚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박서민 씨 연봉이 5천만 원이니까. DSR 40% 기준으로 보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월로 따지면 166만 원까지 여유가 있는데 지금 110만 원만 내고 있잖아요. 아직 30% 넘게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 한국 가계부채의 진짜 민낯입니다. 많은 분이 부채가 늘어나면 무조건 터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5년 말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상세히 뜯어보면요. 공포의 실체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무려 70% 이상을 상위 소득 40% 이내의 고소득, 고신용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인 데이터일까요?
빚이 터져서 시스템 위기가 오려면 돈 빌린 사람들이 대거 파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역설적으로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 소득이 있고 정한되면 당장 팔 수 있는 자산이 풍부한 계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 비중은 전체의 5% 미만으로 아주 작습니다.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아주 강력한 밸브를 가동해왔습니다. DSR이 뭔지 정확히 아시죠?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에서 대출 갚는 데 얼마나 쓰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은행은 40%, 이금융권은 50%가 한도입니다.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물길을 열어주지 않는 구조를 완성한 거죠.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더 강력합니다. 이건 대출 심사를 할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라도 수도권은 여기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5.5%일 때도 갚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금리 인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자동 제어 장치인 셈이죠. 고금리가 이렇게 오래 이어지는데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라는 경이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빚을 갚는 방식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분할 상환으로 바뀌었고 고정금리 비중이 73%를 넘어서면서 금리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가 이미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처럼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번 달이자가 2배로 뛰는 그런 원시적인 구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핀셋 지원이라는 정교한 도구도 쓰고 있습니다. 부실 조짐이 보이면 캠포 같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환부만 도려내고 있죠. 몸 전체가 썩기 전에 수술하는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 제가 답해드릴게요. 질문 하나. 그래도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떡하나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DSR 40% 이하인 사람이 전체의 80% 이상이고 고정금리가 73%를 넘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국가 걱정보다는 개별적인 자산 대비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질문 2.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오는 거 아닌가요? 공포론자들은 일본 버블 붕괴를 예로 들지만 당시 일본은 대출 규제가 아예 없던 시절에 무분별한 팽창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대출 규제 속에서 걸러진 정제된 부채입니다. 물의 양이 많다고 댐이 무너지지 않듯이 부채 양보다 중요한 건 댐이 얼마나 튼튼하고 밸브가 정교하냐는 겁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의 부채 관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질문 3. 저는 저소득층인데 저희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간 1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부채의 폭발이 아닙니다.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키우는 고소득층과 부채조차 가질 수 없는 서민들 사이에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부의 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게 진짜 본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환율과 가계부채라는 두 거대한 공포의 이면을 2026년 1월의 최신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보았습니다. 환율은 우리의 대외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가속기였습니다. 4,28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과 역대 최고치의 순대외금융 자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철저한 규제 아래 관리되는 스마트댐의 일부였습니다. 연체율 0.5%와 고정금리 73%라는 수치가 그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에 매몰되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지거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여러분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지적인 해방감을 드리는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한다는 또 다른 단골 소재가 남아있죠. 바로 은행권의 안정성과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뱅크런이 온다는 소문이 왜 헛소문인지, 그리고 정부가 조용히 가동 중인 PF 정상화 펀드가 어떻게 시장을 연착륙시키고 있는지 다음 시리즈에서 더 충격적인 데이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공포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공포를 맹철한 분석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이 팩트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경제적 미래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돈의 속사정이었습니다.